짐 싸서 당장 나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하루 전날 수지는 남편 준호의 가방에서 우연히 대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찾던 중이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금액은 2,300만 원. 그 아래 또 다른 은행 이름 1,800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 2,200만 원.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다. 지난 3년간 배달 음식을 끊고 TV 예능 대신 육아 서적을 읽으며 겨울에도 내복을 겹쳐 입어가며 모은 돈이 있었다. 민서의 분유값을 아끼려 모유 수유를 11개월까지 버텼고 친구들의 외식 약속을 수십 번 거절했다. 새집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해서였다. 이게 뭐예요? 퇴근한 준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구겨진 와이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게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어서 합계가 6,300만 원이에요. 6,300.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서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잔인하게 느껴졌다. 처음엔 2천만 원이었어. 결혼할 때, 그때 얘기했잖아. 그건 다 갚은 줄 알았어요. 갚으려고 했는데 생활비가 자꾸 모자라고 민서 어린이집비도 올라가고 준호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수진의 귀에는 잡음으로만 들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그 집마다 이런 비밀과 거짓말이 숨어 있을까? 서류를 다시 펼쳐보니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다. 자동차 할부금융. 수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차는요? 당신 차 할부는 얼마나 남았어요?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수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 창문 너머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은색 제네시스 GV80가 가로등 불빛 아래 번들거리고 있었다. 2년 전 준호가 승진했다며 기뻐하던 날 갑자기 끌고 온 차였다. 당신 커리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영업 찍은 차가 얼굴이라고 했었다. 4,750만 원. 준호의 목소리가 모기만큼 작았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6,300만 원에 4,750만 원. 1억 1,050만 원. 그녀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3년 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민서의 대학 등록금을 다 모아도 부족한 돈이었다. 당신은 지금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면서 저보고 마트 전단지 모아서 할인 쿠폰 쓰라고 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생겨요? 당신 월급 200만 원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수지는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3년간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참아온 날들이 떠올랐다. 민서 기저귀를 빨아 쓰던 날, 생리대를 아끼려고 면 생리대를 쓰던 날, 겨울 외투를 3년째 같은 걸 입던 날들이. 차를 팔겠어. 그리고 대출 좀 더 받아서 정리하면 대출로 대출을 막겠다고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민서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왜 소리 질러? 5살 딸의 맑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다. 이불을 덮어주고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토닥여 재웠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거실로 돌아오자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수지는 침대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내왔다. 그리고 준호의 옷가지를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이 집에서 나가요. 수진아, 오늘 당장. 준호가 벌떡 일어섰지만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양말, 속옷, 와이셔츠. 접지도 않고 마구 집어넣었다. 캐리어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민서는 어떡하고. 민서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빚이나 갚으세요. 혼자서.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복도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그제야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새 아파트 계약서를 바라봤다. 내일 잔금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의미가 없었다. 아니,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다. 남편의 부채 때문에 대출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창밖으로 제네시스 GV80의 후미 등이 멀어지는 게 보였다. 4,750만 원짜리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호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수지는 새 아파트 계약을 파기했다. 위약금 200만 원이 날아갔지만 어차피 잔금 대출이 나올 리 없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혀를 차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획성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서는 매일 아침 현관문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언제 와? 수지는 출장 갔어. 금방 올 거야라고 거짓말을 반복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5살 아이에게 아빠가 빚 때문에 쫓겨났어라고 말할 순 없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다. 미안해. 차 팔았어. 3,200만 원에. 일 찾고 있어. 그게 전부였다. 수지는 답장하지 않았다. 3,200만 원이면 GV88부금 4,750만 원도 다 못 갚는다는 뜻이었다. 1,500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것이다. 감가상각이라는 이름으로. 통장 잔액은 870만 원. 월세 65만 원, 관리비 12만 원, 민서 어린이집비 38만 원, 식비와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이 필요했다. 6개월이면 바닥이었다. 수지는 구인구직 앱을 열었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30대 후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시급 9,600원,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수지는 전화를 걸었다. 면접은 간단했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내일부터요. 민서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낮에는 아파트 단지 내 청소일을 구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시급 1만 원. 새벽 6시에 편의점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민서를 깨우고 어린이집 버스에 태운 뒤 청소일을 나갔다. 오후 2시에 민서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먹이고 재운 뒤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잠은 하루 3시간. 주말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의 손은 세제와 냉동식품 때문에 갈라지고 튼 살이 생겼다. 거울을 보면 10년은 늙은 얼굴이 비쳤다. 눈 밑 다크서클이 코까지 내려왔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다. 하지만 통장에는 180만 원이 들어왔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30만 원. 1억 원의 빚을 갚으려면 278개월, 23년이 걸렸다.
준호는 가끔 민서 통장에 10만 원, 20만 원씩 입금했다. 수지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자존심이었다. 당신이 만든 구멍을 당신이 메우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고마워할 이유가 없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취객이 들이닥쳤다. 야, 여기 담배. 담배 왜 이렇게 비싸? 남자는 진열대를 발로 찼다. 라면 봉지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수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가 끌려나간 뒤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라면을 주우며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인생인가? 새벽 2시 편의점 바닥에서 라면 봉지를 줍는 게 민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엄마가 항상 피곤해하고 안아달라고 하면 엄마 힘들어라고 말하는 걸 눈치챘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서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리고요. 수지는 제가 조금 바빠서요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민서를 재우다가 아이의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속에 엄마와 민서만 있었다. 아빠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페이지 구석에 작은 점으로만 그려져 있었다.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언제 와? 라고 써 있었다. 수지는 스케치북을 덮고 민서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다. 준호에게, 자신에게, 세상에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준호 씨 부인 맞죠? 저 건설 현장 일용직 소개소인데요. 준호 씨가 오늘 현장에서 쓰러졌어요. 수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 외곽 건설 현장이요. 열사병인 것 같은데 병원은 안 간다고 우기네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병원비가 없어서겠지. 준호도 그녀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아했다. 증오하던 남자였다. 평생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쓰러졌다는 말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수지는 잠든 민서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택시를 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준호가 있었다.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그녀와 민서를 위해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건설 현장은 서울 외곽 신도시 개발 지역이었다. 택시에서 내리자 흙먼지가 날렸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손짓했다. 여기에요. 수지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누운 준호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석 달 만에 보는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20kg은 빠진 것 같았다. 피부는 까맣게 그을렸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찢어진 작업복 사이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보였다. 물 좀.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수지는 사무실에 있던 생수통을 들어 준호의 입에 댔다. 그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처절했다. 일용직 소개소 사장이 말했다. 오늘 기온이 35도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 점심도 안 먹고 일했어요. 쓰러질 만도 하지. 점심을. 수진이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대답이 없었다. 식사비를 아끼려고 굶었다는 뜻이었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증오했던 남자였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준호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비틀거렸다. 수진이 부축했다. 준호의 몸에서 땀과 흙냄새가 났다. 그리고 뭔가 쓴 냄새. 절망의 냄새였다. 택시를 불러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 의사는 탈수와 영양실조 진단을 내렸다. 링거를 맞고 나서야 준호의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돌았다. 민서는? 준호의 첫 마디였다. 수지는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 민서 사진을 보여줬다.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준호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많이 컸네. 당연하죠. 석 달이나 지났는데.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지금 하루에 15만 원 벌어. 한 달이면 450만 원. 숙소비 빼면 400만 원 남아. 차 판 돈이랑 합치면 1년 안에 절반은 갚을 수 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의 계산은 너무 낙관적이었다. 병원비, 식비, 갑작스러운 사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 말해줄 필요는 없었다. 준호는 이미 충분히 무너져 있었다. 민서한테 뭐라고 했어? 출장 갔다고 했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석 달 출장. 말이 되나? 수진도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둘은 한때 사랑했다. 민서를 낳고 함께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나? 아니면 그때도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건가? 병원비는 수진이 냈다. 준호는 거절했지만 수진은 고집했다. 이것도 못 내줄 만큼 당신을 미워하진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는 미안해를 반복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준호는 변하고 있었다.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며 허세를 부리던 남자는 사라지고 삽을 들고 벽돌을 나르는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변화가 용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민서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4시였다. 민서는 이웃집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수지는 아이를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민서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지옥도 견딜 수 있었다. 그날부터 수진의 일상은 더 가혹해졌다. 청소 일을 하나 더 늘렸다. 주말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피스텔 계단 청소.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한 달에 40만 원이 더 생겼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났다.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준호는 가끔 문자를 보냈다. 오늘 50만 원 벌었어. 민서 통장에 넣을게. 수지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입금 내역이 쌓여가는 걸 봤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준호도 그녀처럼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민서가 열이 났다. 39도가 넘었다. 수지는 일을 쉬고 병원에 갔다. 독감이었다. 입원이 필요했다. 병원비 예상 금액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150만 원. 통장 잔액을 다 털어도 모자랐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 달 만에 통화였다. 민서가 아파요.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뭐가 아픈데? 독감이요. 입원해야 해요. 지금 갈게. 병원 어디야? 1시간 뒤 준호가 도착했다. 그는 더 말라 있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였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200만 원 있어. 다 써. 수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당신도 먹고 살아야죠. 민서가 먼저야. 둘은 마주봤다. 준호의 눈에는 비로소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책임감, 희생, 사랑. 수지는 봉투를 받았다. 고마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다. 민서는 자고 있었다. 준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민서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미안해. 금방 나을 거야. 민서가 눈을 떴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응, 아빠야. 아빠 왔어.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이 되자 준호가 일어났다. 나 가봐야 해. 내일 새벽 일이 있어. 수지는 그를 배웅했다. 병원 로비에서 준호가 멈춰섰다. 수진아, 3년만 기다려줘. 3년 안에 다 갚을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3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등을 돌려 병원을 나갔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쓸쓸했다. 준호가 공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다. 여름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몸은 녹초였지만 민서의 미소가 떠올라 힘이 났다. 오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 잠깐 이리 와보게. 일용직 소개소 옆 컨테이너에서 한 노인이 손짓했다. 70대쯤 되어 보였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준호는 컨테이너로 들어갔다. 안에는 간이 사무실이 있었고 전기밥솥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안께 아침 먹었나?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지. 노인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준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노인은 웃으며 밥을 퍼주었다. 나는 김 사장이라고 하네. 자네 몇 달째 여기서 일하는 거 봤어. 한 번도 빠지지 않더군. 그것도 점심을 굶으면서. 준호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빚인가? 준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김 사장은 찌개를 떠먹으며 말했다. 그 눈빛 보면 알아. 나도 그랬거든. 사장님도요? 40년 전 일이지. 나도 자네 나이 때 사업 벌였다가 망했어. 빚이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이면 서울집 한 채 값이었지. 아내가 따라 죽겠다고 약을 먹었어. 김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준호는 숨을 죽였다. 살았나? 살았지. 위세척하고 3일 만에 깨어났어. 그 뒤로 나는 정신을 차렸지. 죽을 각오로 일했어. 얼마나 걸렸어요? 갚는데. 7년. 준호의 손이 떨렸다. 7년. 그 시간 동안 민서는 중학생이 된다. 수지는 더 늙을 것이다. 자신은 살아있기나 할까? 하지만 자네는 7년 걸리지 않을 거야. 왜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사장은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다. 김영수 건설자재 유통. 나는 지금 자재 유통업을 해. 작은 회사지만 일할 사람은 필요하지. 자네 일하는 거 봤는데 성실해. 그런 사람이 필요해.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저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한 건 간절함이야. 자네 눈에 그게 있어. 김 사장은 조건을 제시했다.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주말 없이 일하면 400만 원까지 가능. 준호는 숨이 막혔다. 지금 일용직으로 버는 돈의 2배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자네 딸 생각해서라도. 김 사장은 준호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김밥을 먹다가 흘린 국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다. 그런데 말이야. 김 사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3년만 일해. 3년 후에는 자네 가족한테 돌아가야 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왜 3년이에요? 그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가족은 금방 멀어지거든. 나도 그래서 아내를 잃었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 떠났지. 빚 다 갚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나를 안 알아보더군. 아니, 알아보긴 했는데 눈빛이 달랐어. 사랑이 사라진 눈이었지. 김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니 자네는 서두르게. 3년. 그 안에 빚 갚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 늦으면 안 돼. 준호는 명함을 꼭 쥐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은 손을 흔들었다. 고맙긴. 나도 자네가 필요해. 윈윈이지 뭐. 그날부터 준호의 삶이 바뀌었다. 김 사장의 자재 유통 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 포대를 쌓았다. 주말도 없었다. 하지만 월급은 확실했다. 첫 월급날 통장에 350만 원이 찍혔다. 준호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울었다. 생활비 50만 원만 남기고 300만 원을 빚상환에 썼다.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부터 갚았다. 1년이 지나자 6,300만 원 중 3,800만 원이 남았다. 차량 할부금은 차를 판 돈으로 정리했지만 아직 부족한 1,5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김 사장은 가끔 준호를 불러 밥을 먹였다. 그리고 조언했다. 자네 가족한테 연락하나? 가끔 문자 보내요. 그것뿐이야? 전화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자격? 그런 게 어딨나. 자네 딸은 아빠가 필요해. 자격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존재가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1년 만에 통화였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나야. 무슨 일이에요? 그냥 민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응, 민서야. 아빠야. 아빠 언제 와? 준호의 목이 메었다. 2년만 기다려. 아빠 금방 갈게. 정말? 진짜야. 약속해. 전화를 끊은 뒤 준호는 달력을 펼쳤다. 2년 730일. 빨간 펜으로 날짜를 동그라미 쳤다. 그날이 귀한 일이었다. 김 사장이 컨테이너에 들어왔다. 전화했나? 네. 어땠어? 민서가 2년 후에 오냐고 물어봤어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2년 안에 끝내야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자네는 이미 절반을 이뤘어. 나머지 절반도 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하지. 김 사장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봐. 통장 잔액은 2억 원이 넘었다. 내가 40년 전에 5천만 원 빚졌을 때 이만큼 모을 거라고 생각했겠나? 안 했지.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군. 준호는 통장을 바라봤다. 2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말이 맞았다.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하루하루였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왔다. 내일을 버티면 모레가 왔다. 그렇게 쌓이는 것이었다. 3년이면 됩니다. 3년 후에 당당하게 돌아가시오.
김 사장의 말이 준호의 가슴에 새겨졌다. 3년. 그날부터 준호는 달력에 매일 X표를 그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귀한 일이 가까워졌다. 2년 6개월이 흘렀다. 준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자주 아팠다. 37살의 몸은 50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달랐다. 5,300만 원 중 4,900만 원을 갚았다. 차량 할부 미상환금 1,500만 원도 정리했다. 남은 건 400만 원. 김 사장은 준호의 월급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줬다. 자네가 벌어주는 돈이 그 이상이야. 당연한 거지. 준호는 감사했지만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다. 쉬는 날은 없었다. 어느 날 준호는 수진의 통장 번호를 알게 됐다. 민서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보내왔는데 그 뒷면에 수진이 메모해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준호는 그 번호로 송금을 시작했다. 20만 원. 입금자명은 익명. 수진은 그 돈을 받고 당황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다. 은행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준호였다. 그 외에는 없었다. 다음 달에도 20만 원이 들어왔다. 그 다음 달에는 30만 원. 수진은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별도 통장을 만들어 모았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준호가 보낸 돈은 준호의 것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힘겨웠다. 수지는 여전히 새벽 청소와 밤 편의점 일을 병행했다. 민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 학교 준비물을 사는 것도 급식비를 내는 것도 빠듯했다. 수진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발목이 삐끗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파스를 붙이고 참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발목은 점점 부어올랐다. 걷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민서가 알아챘다. 엄마 다리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아파. 내가 알아. 7살 아이의 눈빛이 너무 어른스러웠다.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준호에게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그만 보내도 돼요. 당신도 먹고 살아야죠. 준호의 답장은 즉시 왔다. 나 괜찮아. 민서 잘 지내? 잘 지내요. 수진이는? 수지는 답장을 멈췄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한참 뒤에 타이핑했다. 저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준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준호도 힘들 텐데 자신의 고통까지 떠안길 수는 없었다. 준호는 그 메시지를 100번도 넘게 읽었다. 저도 괜찮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다. 수지는 괜찮지 않았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사이였다. 3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다. 준호는 송금 금액을 50만 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를 더 줄였다. 하루 2끼만 먹었다. 옷은 3년째 같은 것을 입었다. 이발도 직접 했다. 담배를 끊었고 술은 애초에 입에 대지 않았다. 김 사장이 걱정했다. 자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얼굴이 노랗네. 병원 가봐. 나중에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준호는 달력을 보았다. 6개월. 6개월만 더 버티면 됐다. 민서의 생일이 다가왔다. 8번째 생일. 준호는 선물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뭘 보내야 할지 몰랐다. 김 사장에게 물었다.
딸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편지. 편지요? 그래. 돈 드는 것보다 마음이 담긴 게 좋지. 자네 딸, 이제 글 읽을 나이잖아. 준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중학교 졸업 후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담았다. 민서야, 아빠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민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 곧 갈게. 사랑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작은 인형을 함께 넣었다. 토끼 인형. 민서가 좋아하던 동물이었다. 택배로 보냈다. 사흘 뒤 수진에게서 사진이 왔다. 민서가 토끼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 민서가 좋아해요. 준호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사진을 봤다. 민서의 미소가 하루를 버틸 힘을 줬다. 3개월이 지났다. 빚이 거의 다 갚아졌다. 남은 건 100만 원. 준호는 매일 X표를 그으며 날짜를 세웠다. 90일, 89일, 88일.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 사장이 준호를 불렀다. 자네, 이제 거의 다 됐지? 네. 다음 달이면 끝나요. 그럼 준비해야지. 집에 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려웠다. 3년 만에 돌아가면 수진이 자신을 받아줄까? 민서가 자신을 기억하긴 할까? 걱정하지 마. 자네는 달라졌어. 3년 전 자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거울 봐. 눈빛이 달라. 준호는 컨테이너 거울을 봤다. 그곳에 비친 사람은 확실히 달랐다. 3년 전에 허세 가득한 남자는 사라지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눈빛이 있었다. 마지막 달이 왔다. 준호는 최후의 100만 원을 갚았다. 은행에서 대출 완납 확인서를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3년, 1095일. 그 긴 시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쏟아졌다. 김 사장이 축하해줬다. 잘했어. 이제 집에 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못했어요. 아니야. 자네가 한 거야. 나는 그냥 길을 보여준 것뿐이지. 준호는 짐을 쌌다. 3년간 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옷 몇 벌, 민서 사진, 그리고 대출 완납 확인서.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가슴은 가벼웠다. 빚이 없다는 것,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떠나기 전날 밤 김 사장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 가족한테 가야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죠. 자네라면 할 수 있어. 화이팅! 둘은 소주 한 잔을 나눴다. 3년 만에 마시는 술이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뜨거웠다. 인생도 이런 건가. 쓰고 아프지만 넘기고 나면 따뜻한 것. 집 앞에 섰을 때 준호의 다리가 떨렸다. 3년 만이었다. 현관문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순간이 두려웠다. 수진이 문을 열지 않으면? 민서가 자신을 몰라보면? 손가락이 초인종에 닿았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준호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3년의 시간이, 고통이,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엄마, 누구야? 민서가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이제 8살. 키가 많이 컸다. 얼굴도 달라졌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민서는 준호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민서야, 아빠야. 민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준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정말 아빠야? 응. 정말이야. 약속 지켰어? 응. 아빠 왔잖아.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준호의 품에 안겼다. 보고 싶었어? 준호는 민서를 꼭 안았다. 3년간 품에 안지 못했던 딸이었다. 민서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이게 진짜구나. 꿈이 아니구나. 수지는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발짝 물러섰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소파, 식탁, TV. 하지만 뭔가 달랐다. 더 작아 보였다. 아니, 준호가 커진 건지도 몰랐다. 3년의 시간이 사람을 바꿨다. 커피 마실래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민서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내 방 볼래? 그럴까? 민서의 방은 핑크색이었다. 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가족 그림. 엄마, 민서, 그리고 아빠.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민서는 자신을 잊지 않았다. 3년 동안 기다려줬다. 아빠, 이거 봐. 민서가 서랍을 열어 편지들을 꺼냈다. 준호가 보낸 생일 편지였다. 민서는 그걸 다 모아뒀다. 종이가 낡아서 구겨졌지만 소중하게 보관돼 있었다. 아빠가 보낸 거 다 모았어. 엄마가 버리지 말래.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수진이 그랬다고? 그렇다면 수진도 자신을 기다려준 건가? 거실로 돌아오자 커피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빚은 다 갚았어요? 수진의 첫 질문이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대출 완납 확인서.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꼼꼼히 읽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정말 다 갚았네요. 네. 1억 원. 3년 걸렸어요. 수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굴을 감출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준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몰랐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수지는 얼굴을 들었다. 눈물 범벅이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미안하긴요. 고생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도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서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안 울어도 돼. 우리 다시 같이 있잖아. 8살 아이의 말이 모든 걸 정리했다. 준호와 수지는 민서를 보며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대답했다. 일 찾아야죠. 그리고 당신 일도 그만두게 해야죠.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 손 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수진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세제에 닳고 추위에 트고 일에 상한 손이었다. 준호는 그 손을 잡았다. 이제는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3년간 배웠어요. 일하는 법, 책임지는 법.
가장이 되는 법. 수지는 준호를 바라봤다. 3년 전의 남자는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앞에 있었다. 허세 대신 겸손이, 회피 대신 직면이, 거짓 대신 진실이 있었다.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돼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었다. 준호가 바뀐 것처럼 자신도 바뀔 수 있었다. 용서도 새 출발도. 그럼 같이 저녁 먹을래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민서도 좋아할 것 같아서. 민서가 환호했다. 와, 아빠랑 같이 밥 먹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호는 부엌에서 수진을 도왔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양파를 썰고 밥을 짓고 식탁을 닦았다. 수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던 남자가 이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소박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 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아빠, 내일도 같이 있어? 민서가 물었다. 준호는 수진을 봤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 내일도 있어. 민서가 웃었다. 그 웃음이 이 집안을 채웠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민서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앉았다. 준호의 오른손은 민서를 안고 있었고 왼손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 가까이에 있었다. 수진은 그 손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올렸다. 준호는 숨을 멈췄다. 수진의 손이 따뜻했다. 3년간 그리워했던 온기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 순간이면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민서가 잠들었다. 준호가 민서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딸. 민서는 잠결에 웃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수진이 창가에 서 있었다.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가 다가갔다. 뭐 봐요? 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준호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3년 전에도 이 별들은 여기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볼 여유가 없었다. 빚에 쫓기고 허세에 취하고 현실을 외면했었다. 준호 씨, 네.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준호는 수진을 보았다. 그녀의 옆얼굴이 아름다웠다. 3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더 아름다웠다. 고난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번엔 제대로. 수진이 준호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상처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볼게요. 고마워요. 절대 후회 안 시킬게요. 둘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거리가 가까웠다. 테이블이 가로막지 않았다. 준호의 손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걸 함께 지켜봤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 3년간의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담았다. 수진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아침이에요. 같이 먹어요. 수진은 식탁을 봤다. 완벽하진 않았다.
계란은 좀 탔고 밥은 조금 질었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민서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우와, 아빠가 만들었어? 응. 맛있겠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준호는 창밖을 봤다. 3년 전 이 창문으로 제네시스 GV80가 떠나는 걸 봤었다. 4,750만 원짜리 차. 허세의 상징. 하지만 이제 그 차는 없었다. 대신 이 식탁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준호 씨, 오늘 뭐 할 거예요? 일자리 알아봐야죠. 김 사장님한테 추천서 받았어요. 잘 됐네요. 수진 씨는요? 저요? 글쎄요. 좀 쉬고 싶긴 한데. 그럼 쉬어요. 제가 벌게요. 당신은 민서랑 시간 보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3년간 떠안았던 무게를 이제 나눌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추천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디에 쓸 건가? 시내 건설자재 회사요. 정규직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래, 좋아.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해 줄게. 자네라면 금방 붙을 거야. 일주일 후 준호는 정규직으로 취직했다. 월급 280만 원. 3년 전보다 80만 원 더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차를 사지 않았다.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수지는 편의점 일을 그만뒀다. 청소 일도 줄였다. 아침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민서와 시간을 보냈다. 숙제를 같이 하고 공원에 가고 그림을 그렸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다. 석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준호는 매일 퇴근하면 설거지를 했다. 주말에는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다. 수지는 그런 준호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세 가족은 근처 공원에 갔다. 민서가 그네를 타며 웃었다. 준호와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행복해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로. 저도요. 수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천천히 한 걸음씩. 민서가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엄마, 아빠, 나 배고파. 준호가 웃으며 일어났다. 그럼 뭐 먹을까? 오늘은 아빠가 쏜다. 진짜? 피자 먹고 싶어. 좋아,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 나왔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다. 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 세 사람은 함께 있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꼭 붙어서.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노을이 번졌다. 아름다웠다. 3년이라는 시간. 지옥 같았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은 사람을 깨뜨리지만 때로는 다시 만들기도 했다. 더 단단하게, 더 진짜로. 피자집에 들어가며 준호가 생각했다. 앞으로도 힘들 거야. 인생은 늘 그렇잖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식탁에 앉아 피자를 나눠 먹으며 민서가 말했다. 아빠, 내일도 같이 있지? 당연하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민서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준호의 가슴을 채웠다.
수지는 준호를 봤다. 3년 전 쫓아냈던 그 남자. 빚더미에 앉혀놓고 떠났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용서할 수 있었다. 아니, 이미 용서했는지도 몰랐다. 사랑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기야. 준호가 불렀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다.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왜요?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줘서. 수진은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민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세 사람은 웃었다. 피자집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밤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함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서를 재우고 준호와 수지는 거실에 앉았다.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우리 이제 뭐 하지?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생각했다. 글쎄요. 조금씩 저축하고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사면 좋겠어요. 전세라도. 그거 좋네요. 민서 대학 갈 때까지는 준비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냈잖아요. 1억 원도 갚았는데 그것보다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다. 앞으로의 일들은 오히려 쉬울지도 몰랐다. 준호 씨. 네. 사랑해요. 준호는 숨이 멎었다. 3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인지도 몰랐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진심으로 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나도 사랑해요. 정말로.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래, 길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모든 게 치유됐다. 날이 밝았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장을 봐왔다. 아침 식사를 만들고 커피를 내렸다. 수진과 민서가 일어났을 때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우와, 아빠 대박. 민서가 환호했다. 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웃었다. 맛있게 먹어. 수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다. 이 사진 민서 성인 될 때까지 간직할 거예요. 부끄럽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침을 먹고 세 사람은 TV를 봤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5년 전에도 같이 봤던 프로그램. 하지만 그때와 느낌이 달랐다. 그때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지금은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준호가 받았다. 발신인은 김 사장이었다. 박스를 열자 편지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다. 준호 자네 잘 지내고 있나? 요즘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자네 가족 잘 만났다고 들었어. 축하하네. 이건 자네 딸 선물이야. 토끼 인형 좋아한다고 했지? 그리고 자네 부부는 이걸 쓰게. 작은 마음이야. 편지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100만 원. 준호는 눈물이 났다. 김 사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김 사장님이요. 제 은인이에요. 나중에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꼭요. 준호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자네가 잘 돼서 내가 기쁘네. 가족 잘 챙기게. 네, 그럴게요. 그리고 준호, 이거 하나만 기억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절대 잊지 말게. 잊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수진과 민서를 봤다. 맞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 제네시스 GV80보다 중요한 건 이 소파에 앉아 있는 가족이었다. 1억 원의 빚보다 무거운 건 이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었다. 민서야, 아빠랑 산책 갈래? 좋아.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민서가 중간에서 두 사람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다. 하나, 둘, 셋. 민서가 외치면 준호와 수진이 동시에 민서를 들어 올렸다. 민서가 허공에 떴다가 내려왔다. 깔깔 웃었다. 그 웃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민서는 친구들과 놀러 갔다. 준호와 수진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다. 우리 잘 될 거죠? 수진이 또 물었다. 준호는 대답 대신 수진의 손을 잡았다.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진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래요. 그게 중요하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노을이 졌다. 빨갛고 주황색이고 보라색이었다. 아름다웠다. 인생도 이런 거겠지.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는 것. 민서가 달려왔다. 엄마 아빠 배고파. 준호가 웃었다. 그럼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오늘은 아빠가 파스타 만들어줄게. 진짜? 아빠 요리 잘해? 글쎄 해보는 거지 뭐. 기대된다.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석양을 등지고 걸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도 함께였다.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쳐졌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다. 준호는 서툴게 파스타를 삶았다. 좀 퍼졌지만 맛은 괜찮았다. 민서가 엄지를 들었다. 아빠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말했다. 우리 다음 주에 사진관 가요. 가족 사진 찍어요. 좋아요. 오래된 사진은 민서 돌 때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새로 찍어야죠. 민서가 손뼉 쳤다. 나 예쁜 옷 입을래. 그래, 예쁜 옷 사자.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준호의 등을 안았다. 깜짝 놀랐다. 왜요? 그냥 고마워서. 준호는 물기 있는 손을 닦고 뒤돌아 수진을 안았다. 나야말로.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응. 둘이 동시에 대답했다. 민서는 박수를 쳤다. 좋아. 우리 가족 최고.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잤다. 민서가 가운데, 준호가 왼쪽, 수진이 오른쪽. 민서는 금방 잠들었다. 준호와 수진은 민서를 사이에 두고 손을 잡았다. 좋은 꿈 꿔요. 준호가 속삭였다. 수진도 속삭였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빚도 없고 거짓도 없고 후회도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별. 작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준호네 가족도 그랬다. 작지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만큼. 새벽이 밝아왔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준호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웠다. 진짜 자유로웠다. 수진이 눈을 떴다. 벌써 일어났어요? 네. 기분이 좋아서. 저도 그래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준호도 웃었다.
민서가 뒤척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잠꼬대였다. 두 사람은 민서를 보며 웃었다. 이 아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랑해, 민서야. 준호가 속삭였다. 수진도 속삭였다. 우리 딸 사랑해.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 아침이었다. 새 인생이었다. 지난 3년은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이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다. 이제는 단단했다. 무엇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준호는 거실로 나가 달력을 봤다. 3년 전 매일 X표를 그었던 그 달력. 이제는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행복한 날의 동그라미. 오늘도 동그라미를 그렸다. 빨간색으로. 수진이 옆에 왔다. 동그라미 많이 그려요. 그럴게요. 앞으로 매일 그릴 거예요. 과장하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민서가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엄마, 아빠. 세 사람은 포옹했다. 길고 긴 포옹이었다. 창밖으로 세상이 보였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높은 빌딩들. 그 속에서 이 작은 가족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이들만은 천천히 갔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준호는 생각했다. 3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을 거야. 힘들겠지만 끝은 있어.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 포기하지 마. 하지만 말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걸어왔으니까. 이미 증명했으니까. 자, 이제 아침 먹자. 오늘은 뭐 할까? 준호가 물었다. 민서가 대답했다. 놀이터 가자. 수진이 말했다. 좋아. 그리고 장도 보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같이 하자. 우리 셋이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밖은 환했다. 햇빛이 쏟아졌다. 그 빛 속으로 세 사람이 걸어 들어갔다. 함께